송년 특집 원더보이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리허설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제일 처음으로 나온 아이는 속독의 천재였다. 신입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들고 리허설을 진행했다. 신입 아나운서는 대본에 적힌 아나운서 멘트를 읽은 뒤 그 아이에게 어른이라고 해도 최소한 사흘은 걸려야만 다 읽을 것 같은 차라리 베개로 쓰면 더 좋을 만큼 두꺼운 링컨 전기를 내밀었다. NG PD는 대역 주제에 대본이 없는 시답잖은 말은 하지 말라고 신입 아나운서에게 소리쳤다. 방송에서 대통령 전기를 베개로 쓰면 좋겠다고 말하는 놈이 어디 있느냐고. 신입 아나운서는 얼굴이 뻘개졌고 무대의 분위기는 썰렁해졌다. 이 책은 오늘 처음 보는 책이 맞지요? 신입 아나운서가 물었다. 하지만 속독소년은 대답이 없었다. PD와 전 스태프들이 모두 속독소년을 쳐다봤다. 몇십 초가 흐른 뒤에야 속독소년은 간신히 말했다. 이 책은 오늘 처음 보는 책이 맞습니다. 세상에 있는 책을 모두 읽었다더니 막상 처음 보는 책이 나오자 무척 당한 모양이군요. 처음 보는 책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대답이 느렸던 것입니까? 제가 원래 말을 좀 더듬거립니다. 그나마 눈알은 덜컹대지 않는 모양이니 하늘이 도왔군요. MG, 이 새끼야, 너 죽을래? 너 방송 망칠 일 있냐? 자꾸 애드립 하지 말라니까. PD가 아나운서에게 다시 소리쳤다. 아나운서는 그런 PD에게 다시 뭐라고 항변하려다가 금방 표정을 바꾸고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애드립이 아니라 이 학생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배려심에서 나온 준비한 멘트였습니다만 마음에 안 드신다면 취소하겠습니다. NG가 이미 취소됐단 소리야. 긴장은 네가 더 했다 임마. 너 틱 있냐? 턱은 왜 떨어? 그거야 이 학생한테 빨리 말하라고 신호를 주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든다면 이 학생과 자리를 바꿔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변대웅 아나운서처럼 오른쪽 얼굴은 신호 안 줍니다. 유명해지기만 하면 니들은 다 죽었어. 리허설은 다시 시작됐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 됐습니다. 이크, 실수다. 아나운서가 말했다. 준비됐습니까? 휴. 이번에는 잘 됐어. 속독소년이 대답했다. 이번에는 PD가 아예 NG를 외치지도 않았다. 낄낄거리는 스태프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속독소년은 책을 휘릭 넘겼다. 컷! 대가리! PD가 소리쳤다. 학생, 방송할 때는 지금보다 고개를 좀 더 들도록 해요. 너무 숙였어. 그러면 책이 안 보여요. 벌벌 떨면서 속독소년이 말했다. 책은 어차피 다 대가리. 읽고 온 대가리 이거 아닌가? 속독소년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에요. 제가 다 읽고 나왔다고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한 글자도 안 봤어요. 봐봐. 방금도 혹시 글자가 눈에 들어올까봐 일부러 딴 생각했어요. 진짜예요. 서점에서 링컨 전기 한 글자도 안 읽었어요. 자, 잠깐 들춰보긴 했지만. 알았어. 넌 어째 속독 연습할 시간에 말더듬이나 고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냐. 암튼 카메라 쪽으로 고개를 더 들란 말이야. 안 그러면 머리통밖에 안 나와. 시청자들이 대가리가 커서 여기 나온 줄 알면 어떻게 할 거야. 들어가고 다음 사람 나와. 그건 1984년 12월 31일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될 송년 특집 원더보이 대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위한 카메라 리허설이었다. 속독소년 다음은 암산소년이었고 그 다음은 차력소년이었다. 차력소년의 순서가 끝난 뒤에는 묘기대행진에 나와 시청자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자전거 아저씨가 우정 출연했다. 키가 땅딸막한 자전거 아저씨는 삼천리 자전거에서 협찬한 새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리허설이라 실제로 묘기를 보이지는 못하고 그냥 들어가야만 했는데 무대에서 그는 연신 입맛을 다졌다. 그 아저씨의 사연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국전쟁 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아저씨는 종로 5가 광장시장의 한 포목점의 사원으로 들어가 갖은 구박을 다 견디며 청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면 시장에서 조그만 가게라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주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23살이 되던 해 아저씨는 평화시장의 한 공장에 배달을 갔다가 시다로 일하는 아가씨를 만나게 됐다.
하루 종일 햇볕을 보지 못해서 실핏줄이 파랗게 드러난 그 창백한 얼굴이 아저씨 눈에는 천사의 얼굴로 보였다. 첫사랑의 몽상은 아저씨로 하여금 그 아가씨를 놓치면 평생 다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으리라는 절박감으로 이끌었다. 며칠 고민한 끝에 아저씨는 주인에게 결혼할 생각이니 그때까지 일한 삭을 정산해달라고 부탁했다. 한경도에서 월남한 주인은 이 종갓날의 새끼 은혜를 모리는 짐승만도 못한 어시러분 소리는 짓거림 등 날래 나가라오 라고 소리치면서 등을 떠다밀었다. 그렇게 해서 아저씨는 15년 동안 일해온 가게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신세가 됐다. 하늘이 있다면 천둥벼락이 광장시장에 떨어질 일이었으나 천성이 순했던 아저씨는 돈만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동대문 운동장 한쪽 기퉁이의 쪽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매일 아침 가게로 찾아가 제발 돈을 달라고 주인에게 싹싹 빌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벼락이 떨어졌다면 광장시장이 벌써 오래전에 불바다가 됐으리라는 사실을 아저씨는 짐작도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그렇게 며칠 아저씨가 눈물을 쏟으며 호소하자 주인도 마음이 변했는지 알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 지금까지 재워주고 먹여준 것만 치더라도 그간 내게 지급해야 할 봉급이 다 빠지고도 모자란다. 네가 소나돼지였다면 고기로 팔아서 그 이문이라도 남겨야 할 판국이다. 하지만 너도 이렇게 사정하고 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니 이렇게 하자. 내가 저 배달 자전거를 너한테 주겠다. 저 자전거는 내가 너만 할 때 혀를 단신 월남에서 쌀한가마니와 바꾼 소중한 물건이다. 저 자전거만 있으면 너는 이 시장에서 배달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도 알다시피 배달일은 무궁무진하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넌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자고로 줄인 자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낚시를 가르치라고 성인들도 말씀하셨다. 이것도 싫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너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 얼떨결에 녹이 다 쓸어버린 검은색 자전거를 끌고 가게를 나온 아저씨는 며칠 배달일을 찾아 가게와 공장들을 전전하다가 시장의 폭력배들에게 죽도록 얻어터지고 나서야 상인연합회에 돈을 밀어넣지 않으면 시장에서 배달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날 밤 10시에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던 시다 아가씨는 어둠 속에서 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저씨를 보고는 안 그래도 괴로운 사람도 괴롭히지 말라고 따끔하게 얘기하려다가 왕방울처럼 부어오른 눈을 보게 되었다. 아저씨 옆에는 녹슨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다. 사연을 모두 전해드린 아가씨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드라이브나 시켜달라고 말했다. 아저씨는 아가씨를 짐칸에 태우고 자동차와 버스로 가득하던 동대문을 지나 종로를 따라 달렸다. 자전거에서는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고 자동차들은 빵빵거리고 경찰들이 호루라기를 부는데도 아저씨는 1차선을 따라 페달을 굴렸다. 연신 뒤를 돌아보면서 잊을만 하면 거기 그대로 있어요. 있지요? 물으면서 이제 잠잘 방 한 칸 없는 주제에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녹슨 자전거 한 대뿐이었던 주제에 아저씨는 그때만큼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묘기 대행진에서 말했다. 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말했다. 나 때문에 쫓겨났으니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이 자전거만 있으면 난 탱크도 배달할 수 있다니까요. 돈 없으면 배달일도 못한다면서요. 서울의 시장이 어디 광장시장뿐인가요? 고향에서는 동생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내 월급에 목을 매달고 있어요. 난 꿈만은 누구보다도 많답니다. 혜숙씨, 난 가진 꿈만으론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예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으쌰 사랑하는 이와 손을 잡고 으쌰 헤이 It's a beautiful day 따라 내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누가 날 좋아할까봐 겁나요. 왜 그렇죠? 사랑하면 일을 못하니까.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벌면 동생들이 밥을 먹지 못하니까. 다음날 그 아가씨는 더 이상 공장에 나오지 않았다. 어디 갔느냐고 물어도 공장 사람들은 모른다고만 했다. 아저씨는 짐 자전거를 타고 아가씨를 찾아 서울 시내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동안에는 김추자의 즐거운 일요일 따위를 흥얼거린 일은 없었다. 사랑하면 일을 못하니까,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버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만 중얼거렸다. 서울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여자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아가씨는 보이지 않았다. 사랑도 못하게 하는 게 밥이라면 우리가 왜 밥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가? 아저씨는 밥을 먹지 않았다. 사랑도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왜 일을 해야만 하는가? 아저씨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수색에 이르러 더 이상 페달을 굴리지 못하고 쓰러졌다. 쓰러진 채로 아저씨는 생각했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사랑을 해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걸 그 아가씨에게 보여줘야만 한다. 아저씨 옆에 쓰러진 채로 여전히 뒷바퀴가 돌아가고 있던 검은색 짐 자전거를 노려보며 봤냐? 아까 저 아저씨 미친 자전거 나갈 때는 벨이 달려 있었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 그 미친 벨이 없어졌더라. 응? 봤냐? 응? 봤어? 내 옆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던 남자애가 불쑥 내게 말했다. 작은 키 밤톨처럼 생긴 얼굴에 고동색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나보다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대뜸 반말이어서 기분이 안 좋았다. 못 봤는데
미친 아저씨 아니냐? 미친 아저씨, 응?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렇지, 응? 이 자전거만 있으면 나는 탱크도 배달할 수 있다니까요. 엉? 이라고 말할 때마다 짙은 눈썹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누이면 눈을 감는 아기 인형 같았다. 두발 자유라가 실시됐다지만 목덜미를 덮을 정도로 뒷머리를 길게 기르는 중학생은 없었으니까 난 당연히 국민학생이라고 생각했다. 너 몇 살인데 나한테 자꾸 반말이야. 어라, 이런 미친 새끼 봤나, 응? 넌 몇 살인데? 난 15살이야. 난 미친 16살이니까 내가 형이네, 응? 미친 존댓말 부탁한다. 내가 몇 살인지 미친 네가 알겠냐? 진짜 몇 살이야? 14살이다. 16살이라니까. 어쩔래 이 미친 새끼야. 14살이면 아직 중학교 1학년이구나. 몇 년 전에 묘기 대행진에 나와서 저 아저씨가 다 얘기했는데 넌 그때 어려서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구나. 살고 싶어서 그랬단다. 16살이라니까 이 미친 새끼가 어쨌든 내 말이 그 말이 아니냐. 어떻게 알았을까? 응? 살고 싶으면 밥을 먹어야지 미친 자전거를 먹으면 쓰냐? 응? 진짜 이거 미친 새끼네. 저 아저씨 얼마 못 가서 미친 위장병으로 돼지지 않겠냐? 응? 타이어는 곱창 맛이 나고 안장은 등심 맛이라고? 저 거지 같은 아저씨가 그런 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었어야지 그 맛을 알지 않겠냐? 응? 무대에서는 여전히 리허설이 진행 중이었다. 이번에는 축구 소년이었다. 그 아이는 공을 차면서 나오더니 리허설 중에도 계속 공을 머리로 무릎으로 발등으로 차면서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아나운서와 말을 할 때도 머리로 툭툭 공을 치면서 얘기했다. PD나 아나운서와 닭싸움을 한번 해보라고 주문했다. 축구 소년은 여전히 헤딩하면서 그건 아직 숙달되지 않았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축구 소년은 머리로 공을 툭툭 치면서 왼쪽 다리를 잡았다. 잠시 눈치를 보며 뜸을 들이던 아나운서가 내리찍기 공격을 하려고 하자 축구 소년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공이 퉁퉁퉁 굴러갔다. PD는 깔깔거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안 되겠다. 원래대로 짜장면으로 가자. PD가 말했다. 넌 무슨 미친 재주가 있어서 나왔냐? 응? 다 뭐 한 가지씩 하잖아. 미친 속독, 미친 암산, 미친 차력. 이번엔 미친 축구 닭싸움. 네가 제일 마지막이던데. 응? 왜 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지? 원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잖아. 미친 가수왕을 뽑을 때도 조용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 응? 넌 무슨 재주가 있냐? 옆에 앉아있던 애가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난 재주 같은 거 없어.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 나를 보다가 졸라 멋진 척하네. 응?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 애가 말했다. 정말 아무것도 없냐? 응? 이런 거 없냐? 잘 봐. 그 애는 주머니에서 숟가락을 꺼내더니 눈을 감고 잠시 심호흡을 하고는 숟가락의 목 부분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얼마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금방 숟가락은 구부러졌다. 유리겔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았다. 우와, 너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말했다.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야. 조금 있다가 나의 미친 초능력을 보게 되면 더 놀라게 될 거야. 응? 그런데 왜 내가 너보다 먼저 나가는 거지? 응, 말해봐. 너는 뭘 할 줄 아는데?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난 정말 할 줄 아는 거 없어. 나도 너처럼 숟가락을 구부린 적은 있지만 그게 진짜 내가 구부려서 그렇게 된 건지 봉고 차랑 부딪히면서 그렇게 된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뿐이야. 그 애는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간첩 신고는 113 오른손으로 자기 말을 탁 쳤다. 너 알겠다. 너 그 원더보이지? 응? 미친 간첩 잡은 원더보이. 응? 아하, 그래서 정말 미친 방송이네. 응. 지겹지도 않나? 미친 원더보이 타령. 그때 PD가 다음 하고 소리쳤고 그 애가 벌떡 일어서서 무대로 걸어나갔다. 그 애가 떠난 자리에 숟가락이 있게 집어서 가져가라고 말했더니 그 애는 주머니에서 숟가락을 한 다발 꺼내 보이곤 다시 돌아섰다. 리허설에 불가했는데도 초능력 소녀는 숟가락을 3개나 부러뜨렸고 중학생 의자, 꼭 중학생 의자에만 한다고 말했다. 중학생 의자에 앉은 아나운서를 한 손으로 들어올렸다. 피리도 아나운서도 속독소녀도 암산소녀도 차력소년도 모두 입을 쩍 벌리고 그 모습을 바라봤다. 탁달이라고 있던 축구소녀는 놀라면서도 머리로는 계속 공을 툭툭 치고 있었다. PD가 초능력은 그 정도면 됐으니까 진짜는 방송에서 보여달라고 말하자 초능력 소녀는 알겠다며 아나운서를 내려놓았다. 대신 넌 미친 하고 이라는 말만 하지마. PD가 주의를 주자 초능력 소녀는 무대에서 뛰어내려 PD 쪽으로 가더니 그의 왼쪽 속문을 툭 치면서 아저씨는 그 미친 시계나 잘 보고 다니세요. 하고 말했다. PD가 시계를 들여다보고는 벌써 6시야? 뭐야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어?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시계침을 제멋대로 돌리는 것도 그 소년의 초능력 중 하나였다. 마침내 내가 올라가자 PD는 연신 고개를
이건 뭐야? 쟤는 왜 나왔어? 갸우뚱거렸다. 자, 그럼 이야기라도 좀 드라마틱하게 해봐. 대가리. 실감나게. 차라리 부딪히는 장면 같은 거 대가리가 더 낫겠네. 안 그럼 누워있는 동안 본 것 없어.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큰 소리가 났어요. 내가 말했다. 아하, 시청자들이 실감나게 나도 소리를 질러볼까나. 큰 소리가 났단 말입니까? 놀랐군요. 어떤 소리와 비슷한지 예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아나운서가 말했다. 아니요, 비교할 만한 소리는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어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아하, 온몸으로. 실감나게 드라마틱하게 온몸으로 소리를 들었단 말이군요. 놀랍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하고는 내 머리를 가리켰다. 그러면서 긴 터널 같은 것이 쭉 펼쳐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혹시 고속도로? NG. 이 자식아, 이게 무슨 청충만망새냐? 아하, 온몸으로. 너 그 개그맨이나 해라. PD가 소리쳤다. PD는 이걸로 리허설 끝이라고 말한 뒤 스태프들을 수집했다. 난 그들을 바라보며 내 자리로 돌아갔다.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쟤는 왜 나온 거야? 위에서 출연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편성도 쟤 때문에 된 거예요. 사실 빌어먹을 저 닭다리 잡고 헤딩하는 애 좀 봐라. 숟가락 구부리는 애는 또 보고. 쟤는 원더보이라지만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놀라울 정도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들었을 때 초능력 소년이 내게 말했다. 안 됐다. 개쪽이다. 너한테도 미친 초능력 같은 게 있었다면 나 같으면 쪽팔려서 못 살 거당. 나처럼 호강하면서 살지 않겠느냐? 응? 무슨 호강? 나라에서 내가 초능력이 있다고 평생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단다. 나라에서? 며칠 전에 집으로 미친 쌍둥이 남매가 찾아왔다는 거 아니냐? 응? 검은색 양복을 입은 쌍둥이 남매 말이다. 나 같은 초능력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으니까 지금부터 잘 보살펴야만 한다는 거 아니겠냐? 응? 국립 초능력 학교가 있어서 공부도 따로 시키고 미국에 유학도 보내고 용돈도 준다더라. 오늘 내가 여기서 하는 것 봐서 나를 장학생으로 선발한단다. 그 쌍둥이 남매는 서로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쪽이 한 번 말하고 다른 쪽이 한 번 말하고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과 말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던데 너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냐? 응? 꿈같은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겠지? 크크크. 꿈같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말했다. 그러냐? 응?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초능력 소년의 숟가락은 잘 구부러지는지 몰라도 정말 눈치 없는 녀석이었다. 6시 정각 송년 특집 원더보이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라고 변대웅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으로 생방송은 시작됐다. 석독소년이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면서 책장을 휘리릭 넘기고 나자 변대웅 아나운서는 책을 건너받고는 아무 곳이나 펼쳐지면 됐다. 링컨에게는 스티븐 더글라스라는 정적이 있었는데 읽은 기억납니까? 링컨에게는 스티븐 더글라스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석독소년이 말했다. 학생은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네요.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적 더글라스에게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는 비난을 받았을 때 링컨이 한 대답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과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링컨은 대답했습니다. 더글라스가 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같이 중요한 날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변대웅 아나운서는 카메라를 향해 책의 본문을 펼쳐 보이고 방청객들은 박수를 쳤다. 사실 링컨은 말을 더듬지 않았을 테니까 한자도 안 틀렸다는 건 틀린 말이었다. 생방송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암산소녀는 주산왕보다도 계산왕보다도 더 빨리 4층 연산을 했으며 차력소녀는 팔에 담요를 둘둘 말아 미리 준비해놓은 포니 앞바퀴 밑에 밀어넣고는 육중한 차체의 무게를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만큼 끔찍한 기압 혹은 비명소리의 힘으로 견뎠다. 안장을 뜯어먹으면서 무대로 나온 자전거 아저씨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결례를 무릅쓰고 자전거를 조금 먹었다고 말한 뒤 앞바퀴부터 시작해서 자전거를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사소한 불상사가 일어난 건 축구 소년이 나왔을 때였다. 자전거 아저씨가 먹다가 흘리고 간 자전거 부스러기를 밟는 바람에 축구 소년이 공을 2번 정도 헤딩하다가 뒤로 넘어진 것이었다. 무대 앞쪽에선 PD가 빨리 일어서라며 손짓을 보냈지만 축구 소년은 정신을 잃었던 사람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다시 일어난 축구 소년은 방청객들의 박수에 힘입어 다시 공을 머리로 툭툭 치기 시작했다. 다행히 축구 소년은 계획한 대로 축구공을 헤딩하면서 짜장면을 2젓가락 정도 먹었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더 했다간 얼굴이 짜장면 범벅이 될 뻔했으니까. 그 다음은 초능력 소년의 차례였다. 초능력 소년이 나가라고 하는데 제작진이 그 애를 가로막았다. 순서가 바뀌었다. 너는 제일 마지막에 나가고 일단 너 원더보이 네가 먼저 나간다. 자 준비해 빨리. 우휴 조용필은 나다. 미친 방송이 드디어 정신 차린 거 아니겠냐? 응?
초능력 소년이 말했다. 난 천천히 계단을 밟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변대웅 아나운서가 천천히 나를 향해 왼팔을 뻗으며 여러분 김정은 군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방청석 쪽을 바라봤다. 귀를 꽉 메우는가 싶더니 박수 소리는 서서히 멀어져 갔다. 리허설 때와 달리 방청석의 풍경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에 빛만이 하얗고 환한 빛만이 내 눈앞을 가득 메웠다. 나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빛은 무대에 가득했다. 그 빛 속으로 내 몸이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정적이 나를 감쌌다. 사막의 한가운데 나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거기에 아무도 없는 듯한 느낌. 변대웅 아나운서도 방청객도 제작진도 다른 소년들도 다만 나 혼자 서서 나를 향해 쏟아지는 그 하얗고 환한 빛 속으로 솟구치는 느낌. 나는 구름 위를 걷듯이 그 빛을 밟으며 한 발 두 발 걸어갔다. 어떤 음성이 들리는 쪽을 향해서 귀가 아니라 온몸으로 공명하는 그 소리를 따라서.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난 9월 하순 무고한 시민 2명을 죽이고 조금씩 눈앞이 보이면서 변대웅 아나운서의 멘트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난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한 변대웅 아나운서를 바라봤다. 그는 나를 향해 천천히 왼팔을 뻗으며 내가 나올 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었다. 한 명을 중태에 빠뜨린 채 도주하던 간첩이 탄 차량을 향해 죽음을 각오하고 정면 충돌한 애국 열사의 아들. 우리 자유대안의 원더보이 김정은 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유 김정은 군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나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잘 섞어놓은 카드처럼 시간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았다. 김정은 학생, 이제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변대웅 아나운서가 내 앞에 마이크를 갖다 댔다. 국민 여러분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리는 어떤가요? 걷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예, 대통령 각하님을 뵌 후로 잘 걷게 됐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난 늘 그렇게 대답했다. 시청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다리가 바로 그 기적의 다리입니다. 원더보이의 다리입니다. 이렇게 튼튼해졌습니다. 변대웅 아나운서가 내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져보면서 어째 솔찬히 먹어야 쓰겄소 말했다. 방청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그 끔찍한 순간을 다시 떠올리기 힘들겠지만 실은 나도 지긋지긋하다만 지금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 간첩을 향해 돌진하던 그 순간을 다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난 하얗고 환한 빛을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모두들 내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 어딘가에 권대령이 앉아있다는 걸 난 알 수가 있었다. 아빠가... 거기까지 말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가 울자 변대웅 아나운서도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 주점에서 육자배기 부르던 장면이 왜 하필 지금 생각난다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변대웅 아나운서는 한동안 말을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더니 내게 건넸다. 난 계속 말을 이었다. 아빠가 운전하는 트럭이 무장간첩에 봉고차 부딪히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죽는데도 죽지 말라고 말을 이기는커녕 잘 가라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가 먼 나라로 떠났다고 아빠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죽는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앞에선 PD가 즐거운 연말에 이 무슨 초상집 분위기냐. 그만. 오른손을 마구 흔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변대웅 아나운서는 대체 이게 뭔 일이다냐. 얘가 말만 하면 왜 이렇게 내 일처럼 느껴진다냐. 가까스로 사회를 계속 봤다. 정군의 아버지는 단순히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김정은 학생도 죽음의 문턱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참으로 많은 놀라운 소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김정은 학생이야말로 구라. 우리 시대의 원더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학생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국민들 누구 하나 김정은 학생이 소생하기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본새 좀 보시기에 그렇게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김정은 학생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무리를 걸어다니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일 같은 게 아닙니다. 박수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 뜻대로 이뤄지는 것임이 바로 기적입니다. 박수. 변대웅 아나운서의 말에 방청객들이 정신을 차리고 박수를 쳤다. 그렇지,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네. 김정은 학생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변대웅 아나운서가 내게 말했다. 난 방청석을 바라봤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로 소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 뭔 소리요? 들렸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앞에 앉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누군가의 물건을 손에 쥐면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꼭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기쁨과 슬픔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껴집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방청석은 물론 변대웅 아나운서도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흘러갔다. 방송사고가 날 만한 상황이었다. 하하하, 그렇군요. 라디오 소년이라고 말하면 그래요. 시청자들이 퍼뜩 알아듣겠구만. 좋아요, 김정원 학생. 그럼 방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할게요? 가까스로 변대웅 아나운서가 내게 말했다. 라디오 소년이라고 말하면 시청자들이 퍼뜩 알아듣겠구만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지금 김정원 학생의 머릿속에는 모든 주파수가 흘러드는 트랜지스터가 박혀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난 변대웅 아나운서가 건네준 손수건을 다시 돌려줬다. 고향 나주에서 사실 때 두 번째로 가출해 울면서 들판을 걸어가던 그날 밤에 누군가를 만난 일이 있지 않나요? 그 말을 아는데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는 느낌이 들면서 다시 내 눈에서 눈물이 쭈르륵 흘렀다. 변대웅 아나운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쭈르륵 흘러내렸다. 웜에 징글징글하고만 시피 볼 사람이 아니네. 그때 내 나이가 14살이었어. 그걸 김정은 학생이 어떻게 알았나요? 14살. 변대웅 소녀는 그 어둠 의 끝에서 환한 빛을 보고 있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때 아나운서님도 성모님을 만나셨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분이 진짜 성모님이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웜에 이를 웃자 하나. 웜에 여러분 정확하게 김정은 군의 말이 맞습니다. 변대웅 아나운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변대웅 아나운서가 눈을 크게 뜨자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앞으로 뻗어나갔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고통 속에 머물다가 결국 소통의 환희를 맛본 자본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다. 그날 방송국에 있던 방청객들은 물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청자들도 변대웅 아나운서와 마찬가지로 저마다 겪었던 고통의 순간을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느라 큰 소동이 일어났다. 유일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숟가락 하나 구부리는 장면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그 초능력 소년이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 초능력 소년의 이름은 이만기였다. 뒤집기를 잘하는 천하장사의 이름과 같았다. 결국 그날 이만기는 어떤 강력한 감정의 소용돌이에도 휩쓸리지 않은 무감각의 재능을 보여줬을 뿐이었다. 이런 미친 방송이 어디 있어. 이런 미친 아나운서며 이런 미친 방청객들이라니. 왜 우는 거야? 도대체 왜 우는 거냐고. 그날 방송이 끝날 때까지 내게는 그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다. 어떻게 나는 새로 사서 처음 입었다는 2만 개 양복 상의에 토하게 됐는가? 내가 끌려간 곳은 재능개발연구소로가 있다. 녹음기 써본 적이 있는가? 일단 사용법부터 익힌다. 거의 검정 사각형이 그려진 버튼과 빨간색 원이 그려진 버튼을 동시에 눌러본다. 좋았어. 스톱. 이제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난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라면서 노래를 시작했다. 됐다. 이제 거꾸로 그려진 삼각형 2개가 그려진 버튼을 누르고 다시 스톱. 다시 검정 삼각형을 누른다. 갈증이 심해서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것처럼 힘이 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다. 알겠는가? 그렇게 녹음하는 것이다. 다시 검정 삼각형 버튼과 빨간 원 버튼을 동시에 누른다. 이제 시작한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생각해본다. 난 고개를 들어 스피커를 바라봤다. 못 맞힌다고 때리거나 혼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느낌으로 맞춰보란 말이다. 정신을 집중해서 어차피 이건 연구니까 정답 같은 건 없다. 그냥 군이 느끼는 대로 아니면 엑스레이처럼 그 속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말하면 되는 것이다. 좋다. 그냥 닥치는 대로 얘기한다. 알게 뭔가. 일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 피차 이런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처지다. 이번에는 그 상자를 열어본다. 혹시 손 안 대고 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 당장 여기서 뿅 하고 사라질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다. 군이 가진 초능력을 총동원한다. 눈에서 레이저 빔이 나와도 상관없다. 무슨 상관이겠는가. 여긴 초능력을 연구하는 재능개발연구소인데. 하하하. 안에 들어있는 걸 꺼내본다. 걱정하지 말고 손을 집어넣는다. 아무것도 아니니 쑥 밀어넣는다. 제기랄. 그는 원더보이다. 뭐가 두려운가. 상자 속에 손을 집어넣을 때마다 그 안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내가 상상하던 물건들. 베스트 7. 1. 목이 잘린 얼굴. 새끼손가락. 눈알. 4. 방울뱀. 5. 진해. 6. 똥. 7. 동물의 내장.
실험을 하는 동안 그 상자에서 나온 물건들 베스트 7, 1, 뒤축이 바깥쪽으로 반쯤 다른 그리고 바닥의 랜드로버 상표는 맨들맨들 지워진 그러나 어떤 냄새도 풍기지 않던 원래 갈색이었을 오른쪽 구두 한 장. 이 글씨가 새겨진 부분이 여전히 날카로운 장기판 입각형 코끼리 3 도무지 왜 그려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에펠탑과 자유의 여신상이 각각 파란색과 흰색으로 조각하게 그려진 배경 뒤로 바덴바덴이라는 상호와 2-4198이라는 전화번호가 인쇄된 한 번 물에 젖었다가 마른 흔적이 갑 안에 남은 성냥갑. 4. 어떤 액체, 예를 들면 콧물이라거나 기타 몸에서 나오는 피를 제외한 체액이 말라붙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여러 개의 화장지 뭉치. 5. 색이 번진 파란색 만년필로 또박또박 멋을 부렸은 하지만 3분의 2가량 찢겨나가 전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된 그렇지만 오늘의 스페인어 직역하면 나에겐 내가 부족해 하지만 보고 싶어라고 번역할 수 있어 라는 구절이 온전히 남은 편지. 6. 화장품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하얀색과 검정색 실로 체크무늬를 만든 빨간 머플러. 7. 내 손을 떨리게 만든 눈물만 또 주르륵 흘리게 만든 눈물 빌어먹을 눈물만 흐르게 만든 나는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장님 행세를 했다. 나는 권대령과 그 괴상한 실험을 매일 했다. 침을 꼴깍 삼키며 손을 상자 속에 집어넣고 안에 든 물건을 꺼냈다. 그 뒤에 스피커 속 권대령의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그 물건을 만지기도 하고 핥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던지기도 했다. 내가 알리는 그 물건의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히는 일이었다. 난 녹음기에 더듬더듬 23살의 남자입니다. 대학생입니다. 공부는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길군요 하는 식으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혼자 빈방에 앉아서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들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다. 왜냐하면 물건을 짚는 순간 내게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건 마치 조각상을 눈앞에 세워놓고 바라보는 것과 같았다. 시간만 준다면 눈가에 주름살은 몇 개이며 인중의 길이는 얼마인지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한 그들이 나를 놔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그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얼굴을 상상해야만 했다. 재능개발연구소에서 하는 실험들이 힘들었다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힘들었다는 뜻이다. 난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들의 인적 사항과 인상착의를 녹음기에 음조리는 일을 계속했다. 덕분에 몇 개월이 지나도록 내 초능력에 관한 실험은 진척이 없었다. 그렇게 여름이 되자 권대령은 나를 연구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미스터 피터 잭슨을 만나게 됐다. No, master. Not just mister. 마스터 피터 잭슨은 초능력자이고 또 오랫동안 미국 정보부에서 초능력을 가진 소년들을 가르쳐온 것은 맞지만 나를 만날 당시에는 7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이미 은퇴한 뒤였다. 그는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들을 찾아다니느라 스리랑카에 머물고 있다가 정보부의 연락을 받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 과정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본부는 마스터 피터 잭슨이 아시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추천했는데 정작 그는 내가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인 줄로 알고 한국에 입국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와 면담한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는 내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그렇지만 내게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그 힘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말로 풀자니 아래와 같은 대화 형식이 됐지만 우리는 중간에 영어로 두 마디를 나눈 걸 제외하며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고도 서로를 이해했다. 너는 지금 근원에 직접 다 있는 거야. 에너지는 거기에서 비롯하지. 네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근원의 에너지는 원하는 만큼 내게 머물 테니까. 그럼 나는 이제 영영 평범한 사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뜻인가? 하하하. 이런 경우를 당하고도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는 건가? 특별해지기를 원해야지. 보통의 존재로 생을 마친다면 그것만큼 억울할 일은 없지. 특별해지는 게 필요해. 우리는 중요해져야만 해. 원더보이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래야지. 매 순간 삶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기를. 네가 원더보이인 난 누구도 네 안에 놀라움을 짓밟거나 파괴할 순 없어. 그건 권대령의 한 말과 비슷했다. 권대령이 누구지? 난 옆에 앉은 권대령을 향해 고갯짓을 했다. 마스터 피터 잭슨은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다들 이 사람을 두더지라고 부르는 거지? 설명하자니 길고 어쨌거나 난 지금 보통의 소년도 못 된다.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으니까. 그러자 마스터 피터 잭슨은 눈을 감고 집중했다. 그건 마치 바다가 파도를 잠시 멈추고 잠잠해지는 것 같은 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집중이었다. 어떤 마음도 읽히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아빠는 얼마 전에 죽은 것 같구나. 아주 희미하게 네 아빠의 에너지가 아직 네게 연결되어 있어. 그건 아빠가 아직도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지.
아빠라는 말을 듣자 내 심장은 굳어버렸다. 얼음처럼. 그런데 너를 향한 다른 에너지가 있어. 그건 아마도 네 엄마에게서 나오는 것 같구나. 그 순간 얼어붙은 심장이 그대로 부서지는 것 같았다. 난 주위를 둘러봤다. 권대령과 직원들이 명상에 잠긴 마스터 피터 잭슨과 나를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일까? 나를 향한 에너지가 엄마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일까? 마스터 피터 잭슨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맞아. 네 엄마의 메시지는 여전히 너를 찾고 있어. 그건 엄마가 살아있다는 뜻인가? 미안해. 내가 아는 건 거기까지란다. 네 엄마의 메시지가 너를 찾고 있다는 걸. 나머지는 스스로 찾아야만 해. Thank you, sir. 내가 말했다. 마스터 피터 잭슨이 눈을 떴다. You're welcome. 마스터 피터 잭슨의 그 말은 아빠가 죽은 뒤 얼어붙은 내 인생 전체를 녹여버렸다. 나만큼이나 그에게도 궁금한 점이 많았다. 예를 들면 전생은 어디까지 기억나니? 같은 질문. 하지만 난 기억력은 워낙 좋지 않았다. 1년 전의 일들도 나는 잘 기억하지 못했다. 스님처럼 머리를 짧게 깎은 그 얼굴에 실망의 빛이 감돌았다. 마스터 피터 잭슨은 권대령과 통역에서 말했다. 은퇴하기 전까진 이 아이에게 텔레파시 능력을 가진 소년들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70이 다 돼가고 그런 것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이 삶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알고 싶은 것은 죽음과 내세 뿐이에요.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들만 연구할 뿐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소년이라고 전한 적은 없는데요. 뭔가 착오가 생긴 모양입니다. 본관이 원한 건 김군의 초능력을 개발해서 수사에 이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건대령이 말했다. 뭘 원하는지 알 것 같군요. 어쨌든 난 아닙니다. 내가 본부에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통역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외쳤다. 저 전생도 기억해요. 전생에 저는 말레이시아의 숲속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말하고 보니 그건 언젠가 아빠에게 들은 오랑우탄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저것 가릴 여유가 없었다. 권대령이 나를 바라보다가 통역에 고갯짓을 했다. 통역이 내 말을 마스터 피터 잭슨에게 옮겼다. 그는 왼쪽은 쳐다보지 않은 채 통역의 말이 끝나자 생각에 잠겼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그가 모를 리가 없었다. 마스터 피터 잭슨에게 묻는다. 다음날 가까스로 이뤄진 두 번째 만남에서 마스터 피터 잭슨은 어떤 사람의 매석도 없이 단둘이서만 얘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연구소 측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두 번째 만남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다. 적어도 수사관들이 CCTV로 지켜본 바에 따르면 그랬다. 우린 그 방에서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랬다는 뜻이었다. 그날 내가 떠올린 의문에 대해서 마스터 피터 잭슨은 순서대로 이렇게 대답했다. 먼저 엄마에 대해서 엄마는 어디에 있는가? 먼저 심장의 두근거림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워야만 해. 심장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렴. 그리고 그 소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곧장 가거라. 거기는 의심과 불안으로 어둡겠지. 그 길 위에서 네 심장이 뛰는 한 결국에는 진실이 이를 테니까. 엄마를 찾겠다면 너는 네 스스로 찾아야만 한다. 이번에는 아빠에 대해서. 아빠가 죽은 뒤 남은 그 몸은 내가 알던 아빠가 아닌데, 내가 알던 아빠는 그 몸에서 빠져나갔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알던 아빠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화장터의 불구덩이를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과일을 팔던 시장 골목에 있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머리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일까? 늘 있던 곳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가보고 싶었던 곳에 있는 것일까? 네 아빠의 몸은 하나지만 네 아빠의 추억은 그보다 많고, 네 아빠의 영혼은 무수히 많지. 우리는 한 번 죽고 여러 번 살고 무한대로 존재하지. 그 무한대 영역이 지금 네가 다 있는 근원이야. 우리는 불에 타서 죽고, 물에 빠져서 죽고, 칼에 찔려서 죽고, 병이 들어서 죽을 거야. 어쨌든 우리는 모두 한 번 죽을 거야. 하지만 여러 번 살아.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살이 짓눌려 물이 되고 우리 뼈가 갈려 가루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닳거나 없어지지 않을 거야. 네가 기억하는 한, 네가 있는 그곳에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네 아빠는 존재할 거야. 3. 그리고 내 초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모든 건 스스로 외부의 힘을 개입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래서 저절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기로 한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저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빛에 대해서 얘기했다. 시에라네바다의 깊은 골짜기에서 혼자 야영하던 어느 날 밤. 자신의 텐트를 비추던 환한 빛에 대해서. 자다가 깨어 침낭에서 나와 텐트의 지퍼를 열고 밖을 내다보고는 딱 한 번 그는 그 빛에 노출됐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로. 4. 마지막으로 그 빛에 대해서. 그건 이 현실의 표면이 살짝 찢겨나간 틈에서 쏟아지는 빛이었지. 이 현실, 그 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깊이가 없는 3차원의 세계. 마치 종이로 만든 것 같은 이런 세계에서는 우리 영혼이 아무리 깊어지려고 해도 불가능하지. 자기 본래의 모습을 만나려면 이 세계 바깥으로 나가야만 해.
이 세계가 우리를 붙들어매는 힘은, 즉 카르마의 중력은 집착이야. 희노애락들, 우리를 울고 웃고 화내고 슬퍼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집착들. 감정의 불을 끄고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현실의 중력장은 붕괴되지. 마스터 피터 잭슨은 손바닥을 펼쳤다. 여기에 사과 한 알이 떨어져 있다고 상상하자. 이 사과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 나는 빨갛게 익어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상상했다. 어두운 길 위에 떨어진 그 사과는 바로 나였다. 난 마스터 피터 잭슨의 질문을 다시 떠올렸다. 이 사과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다면 너를 둘러싼 이 세상의 중력은 사라지고 결국 너는 하늘을 날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마스터 피터 잭슨은 전생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는 소년들을 찾아서 스리랑카로 돌아갔다. 그의 생각을 복사하듯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도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아빠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슬펐던 것이지 영혼이 죽었다고 내가 운 것은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영혼은 무수히 많지만 몸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빠의 몸이 더욱 그리웠다.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꼬집을 수 있고 간지릴 수 있는 그런 몸이.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뿐인 것이었다. 내게는 아빠가 필요했다. 다시 실험을 하는 동안 그 상자에서 나온 물건들 베스트 7 중에서 7번째 7. 마스터 피터 잭슨이 떠나자 실험을 재개한 권대령이 수사관을 시켜서 들고 온 상자 속에 들어있던 물건으로 평소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아닌 다른 얼굴을 상상하려고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나 옆집에 살던 형 혹은 동네 미장원에서 일하던 아줌마 등 생각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찾아봤지만 이번에는 상자 속에 손을 넣자마자 눈앞에 떠오르는 얼굴을 외면하지 못하고 이 사람도 죽었나요? 라고 말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 그래서 스피커로 권대령이 그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대묻고 또 그 말에도 순진하게 지금까지 다 죽은 사람들 물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계 주인도 죽었냐고요 라고 대꾸해서 권대령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 내 손을 떨리게 만든, 눈물만 또 주르륵 흘리게 만든, 눈물, 빌어먹을 눈물만 흐르게 만든, 봉황에 그려진 청와대에 갔다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서 받은 그 청와대 방문 기념시계. 난 내가 본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권대령이 나를 데려간 곳은 취조실이었다. 팬티만 입은 한 남자가 지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걱정했으나 간호병은 아니었다. 그 시계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기념표처럼 흔하다고 했다. 우리가 들어가는데도 그냥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권대령과 나는 수사관들 뒤에 앉았다. 나는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지. 젊은 가수였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수배자의 행방에 대해서 물었다. 가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만 흔들면서 자신은 그런 사람을 모릅니다.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한 수사관이 탁자 위에 놓인 음반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건 가수의 음반이었다. 그 첫 음반이 나왔을 때는 수사관들은 다시 그에게 물었다. 가수의 대답은 눈물이 흐를 정도로 기뻤지 똑같았다. 그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내 독집 음반에 맞아서 죽은 건 사람이라고 두렵지 않아 대답했다. 수사관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며 이틀 전부터 그가 한 일을 10분 단위로 말하라고 했다. 그는 이틀 전은 월요일 7시 30분쯤에 눈을 떴습니다. 7시 40분쯤에는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7시 50분쯤에도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7시 60분쯤에도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7시 70분쯤에도 라고 말하다가 고개를 떨궜다.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수는 의자에 앉은 채로 졸고 있었다. 그러자 권대령이 준비해라고 했잖아. 수사관들이 양옆에서 그를 부축해서 일으키더니 본때를 보여주겠어. 취조실 한쪽에 욕조로 끌고 왔다. 그러니까 잠에 빠진 가수의 얼굴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욕조에 물을 끼얹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걸로 본때를 보여주리라고 나는 생각했으나 수사관들이 생각하는 본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세고 오래가는 것이었다. 대단한 술수라도 집도 않은 외가의처럼 와이셔츠에 소매를 걷어올린 수사관들은 가수의 머리를 잡아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살려주세요. 머리가 통째로 욕조에 물속으로 사라진 가수는 구둣발에 짓밟힌 벌레처럼 그저 몸을 제발 살려주세요 꿈틀거릴 뿐이었다. 본때라면 이제 보여주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도 살려주세요. 한참 동안이나 저러다가 사람이 죽겠구나 두려움이 엄습하고 나서도 그래야 급기야 그의 마음을 읽는 나까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그들은 그의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있었다. 그때 권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금 있다가 내가 직접 저자에게 물어볼 텐데 그때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보도록 한다 알겠나? 라고 말했다.
우리가 앉아있던 소파에서 그 욕조까지는 겨우 2m나 떨어졌을까? 그 거리를 권대령은 느리게, 너무나 느릿느릿 걸어갔다. 가수의 생각은 더 이상 읽히지 않았다. 나는 가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권대령이 그의 뒷덜미를 욕조 속으로 밀어넣고 있던 수사관의 어깨를 쳤다. 그러자 수사관이 그의 머리를 물에서 꺼냈다. 가수는 기침과 함께 코와 입으로 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수사관이 내팽개치자 가수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한참이나 몸을 떨어대면서 기침과 구토를 계속했다. 수사관들은 옆에서 군홧발로 바닥을 굴리면서 죽는다라고도 말했고 항복해라고도 말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수의 몸이 격렬을 일으키는가 싶더니 두 팔과 두 다리가 뻣뻣해지다가 이내 축 늘어졌다. 권대령이 다시 준비해라고 말했다. 정신을 잃은 줄 알았던 그가 두 눈을 번쩍 떴다.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때 권대령이 잠깐만 멈추라고 말했다. 권대령은 가수의 눈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가수는 잘못했다며 진짜 죄송하지만 자신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권대령이 일어서면서 시작해 라고 말하며 내 쪽을 쳐다봤다. 권대령의 시선과 내 시선이 교차했지만 나는 권대령을 보고 있지 않았다. 난 다시 욕조에 머리를 쳐박은 그 사람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떠올리는 생각들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숨을 몰아쉬던 나는 놀랍게도 더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달콤한 느낌 속으로 빠져들었다. 내가 본 것. 채식의 고통, 둘이 부둥켜 안고 누워있던 4월의 밤, 좁은 골목길로 이따금 자동차들이 지나가면 창은 잠시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낮과 밤이 교차하듯이 입김과 한숨의 그림자가 둘만의 세계를 훑고 지나갔다. 높고 낮은 부분을 모두 어루만지며 힘찬 산맥과 뜨거운 강을, 부드러운 들판과 거친 황무지를, 그리고 위도와 경도가 서로 만나고 서풍이 파도로 바뀌는 곳을 지나 눈 내리는 첫 번째 밤에서 흰 꽃들이 핀 7번째 밤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둘이 있어 결코 지식되지 않는 몸으로 서로 뒤엉켜 나는 말하지 않으리라. 돌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당신의 안에서 여기서 둘이 있어